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주가가 하루 만에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6,00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한때는 우리가 12,000선까지 간다라는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사실 목표가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주가 자체가 말 그대로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어떠한 이슈들을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을 좀 아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늘 좀 조정은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조정이 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체감이 더 이게 하루 만에 주가가 10% 넘게 떨어지니 더 그럴 테고 또 최근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익을 내는 분보다는 물려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80%? 90% 그죠. 정도의 투자자분들이 빨강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죠. 요즘에는 다들 포트폴리오 그냥 닫고 이번에도 주식 투자 그냥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특히나 좀 복합적인 이슈가 많은 것 같아서 대표님을 기다렸는데 간밤 증시 좀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간밤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 증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네. 여러 개 복잡하긴 하죠. 파란색을 보시면 되고요. 네. S&P 500의 11개 업종의 연초 이후에 네. 27일까지의 상승률입니다. 네. 오늘은 새벽이라 제가 어제 새벽 거를 반영을 네. 못했으니까. 그런데 S&P 500이 0.2% 상승, 나스닥이 0.2% 하락. 이 정도면 늘상에 있을 수 그죠. 있는 잔파동? 네. 파동도 아니죠.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양상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국이 더 우수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중에 저는 한 3분의 1 이상 한 반 정도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해외 미국 비중으로 항상 분산을 해 놓으셔라는 말씀을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스탠스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파란색의 업종별로 나스닥 포함해서 12개 업종이 네. 그 숫자 한번 보시면요. 10% 가까운 이상 상승한 이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거의 한 6, 7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쏠려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네. 많았죠. 그냥 싸잡아서 미국이건 한국이건 다 쏠려 있다. 맞아요. 전혀 미국 시장은 쏠려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테크나 메모리 반도체 정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말씀이 나온 김에 아울러서 그 흔들리는 것도 저는 뭔가 펀더멘털이 바뀐 것도 아니고 기업이익 성장세가 꺾인 것도 아니고 많이 올라서 그냥 쉽게 표현드리면 그냥 좀 털고 가는 거기에 지나지 않은 거 아닌가. 물론 중동 전쟁은 저는 이슈가 아니라고 봐요. 유가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0불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때 90불, 100불이었어요. 그때도 인플레이션 문제 없었고요. 그래서 중동 전쟁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불확실성 자체는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케빈 오시라는 뉴페이스가 딱 등판을 하면서 제롬 파월께서는 이전까지는 좀 투머치 토커였죠. 안 해도 되는 말까지 그냥 달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그렇죠. 정보를 주니까 좀 안도감이 있었는데 이 케빈 오시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도 나 얘기 안 해줄 거야. 이래 버리니까 이제 중동 전쟁에다가 이거 확실히 매파구나. 저는 여전히 매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제 내일 새벽에 결정을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지난 6월 22일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역사적 최고점이었습니다. 9,114.55포인트. 그 이후에 지금 그냥 한 30% 빠졌나? 한 35% 빠졌죠. 1년 동안 따따블이 났어요, 지수가. 그럼 이 정도 빠지는 게 죄송합니다. 당연하진 않지만 많이 과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래프 보시면 근데 저는 코스피 저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진 않지만 좀 얕은 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2월 26일하고 5월 6일이 저는 중요한 그 시기였다고 보는데 네. 2월 26일까지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저게 이제 빨강색이 코스피 주가 흐름이고 파란색이 S&P 500 나머지 보라색 주황색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인데 같이 가네요. 2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파란 옅은 선으로 제가 이렇게 횡종을 딱 그려놨잖아요. 네. 2월 26일을 제가 꼽은 이유는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순매도를 이렇게 만만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6일 기점으로 해서 이 순매도하는 폭이 확 증가를 합니다. 더 많은 양을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5월 6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매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같은 시장을 딱 보면서 제가 그 빨강 점을 딱 찍어놓은 이유가 네. 이게 2월 26일 어떻게 보면 뭐 전전 고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저는 외국인도 그렇고 매도할 만큼 이제 다 털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빗나갔죠. 뭐 맞추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때 당시가 2월 26일이 6,300포인트였고요. 5월 6일이 7,38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옅은 회색 그래프라 조금 안 보이실 텐데 네. 이게 커서가 안 보이는군요. 네. 그 6,300하고 7,380 그 사이 정도가 어제 딱 걸치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좀 살 팔 수 만큼 있다. 팔았으니까 이제 물량을 좀 확보하는 시기가 아닐까. 2, 3주 전에 금요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 막 본격적으로 빠졌던 막 그죠. 8%인가 9%. 예. 그때 장 막판에 개인들이 던졌던 걸 기관들이 다 받아. 설설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는 이제 뭐 그렇게 빠지는 거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가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 정도가 이제 거의 하단 정도에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던 그 그러세요. 주가에 네. 어제 그 6,300을 깨고 내려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좀 들어올 이제, 수 있다. 예,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가 보이면 이 정도 부분이 무릎 아래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이제 워낙 또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다 보니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그 조건들은 괜찮나요? 한국 시장에 지금? 삼전 하이닉스 뭐 다른 업종도 아까 막 말씀 나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사를 꼽을 필요도 없죠. 기업 실적의 성장세가 바뀌었으니까.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워낙에 안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 네. 좋진 않아요. 네. 뭐 최근에 뭐 여기 수출이 굉장히 좋아져서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정부기관의 보고서도 있고 그런데 저는 100% 동의할 수는 없고요. 뭐 소비가 굉장히 진작이 된 것도 아니고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올랐던 게 좀 과한 반응이었다고 보는데 그 반도체 부분에 이게 이제 워낙 시가총액도 많이 차지라고 하니까 삼전에 이런저런 지분 같은 거 다 합치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뭐한 60, 70% 그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과하게 반응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런 기업이익의 성장세라든가 더 크게는 삼전 하이닉스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었고 마켓 쉐어를 확대할 수 있었던 AI 시장 성장세가 꺾일 거냐는 거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뭐 샌디스크, 마이크론, 삼전 하이닉스, 샌디스크가 최근 1년 동안 40배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40배가 아니고요. 1년 동안 40% 올랐고 맞아요. 삼전 하이닉스 10배 올랐고 삼전 7배 올랐고 마이크론도 8배인가 7배 올랐어요. 그럼 거기서 이 정도 한 뭐 수치상으로 물론 이제 모집단이 크니까 더 큰 폭의 하락이겠지만 어찌 보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도 수익률 훼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수가 떳더블이 난 거는 과한 거죠. 네, 어떻게 그 정도 보면은 생각. 뭐 주식 시장이니까 가능한 시나리오지 않을까. 가능하긴 해도 너무 과하죠. 이 과한 게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좀 회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면 그렇게 될까요?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국 시장 내내 말씀드렸지만 지금 띄워드린 6페이지 한번 띄워드리면 좋겠는데 미국 네. 시장도 이제 올 만큼은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을 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지난 7월 중순에 그 글로벌 IB들 네, 나가고 있네요. 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그 지금 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하는 투자 이 속도 세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를 뺀 나머지 테크 그리고 파란색이 다른 섹터. 그럼 뭐 속도는 다르지만 글로벌 자금들이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 테크주라든가 다른 섹터에 지금 자금을 계속 더 넣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7월 20일 날 그나마 좀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이 헤지펀드들 주식시장의 매수 주체라고 하는 것도 뭐 인다우먼트 연기금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국민연금 네. 이런 기관들은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하는 플레이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넣다 뺐다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이 단기적으로 주식을 막 변동성을 리드하는 편이 있습니다. 네. 헤지펀드가 대표적이죠. 7월 20일 날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시면 헤지펀드가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동그라미처럼 부분 네. 쪽에 마켓 밸류, 정고점, 시가 대비해서 10%만큼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미국도. 근데 저 정도가 어느 정도 큰 수준이냐면 2024년도에 그 9월인가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일주일 만에 S&P 500이 8% 빠질 때 네. 그때 헤지펀드들이 마이너스 10%만큼
던질 만큼은 다 던졌던 시기만큼 더 뚫고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S&P 500이라든가 이제 섹터별로는 순환매 장세가 있지만 이 지수별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0.2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란 말이죠. 네. 한국 최근 시장처럼 웹도독 현상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한국이 이렇게 10% 빠졌으면요. 미국도 한 3, 4%는 빠졌어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2% 최근에 정도 그렇죠. 빠졌. 예. 근데 0.2% 왔다 갔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이제 던질 만큼은 던진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은 저도 조금 지양을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약간 좀 완전 바닥은 아니어도 그래도 무릎 정도 밑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무릎 듭니다. 정도까지는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변동성일 텐데 이게 참 변동성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 모든 거를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게 좀 죄송스러울 정도거든요. 이 변동성이 그러면은 던질 만큼 만약에 던졌다면 이 정도 변동성은 앞으로는 좀 감안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틀려서 오늘 돌판매를 한숨을 맞을 너무 수도 많이 있지만 쉬시네요. 네. 어제까지 보였던 변동성은 이제 조금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거시 지표 중에 하나 딱 가장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 앵커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금리라고 봐요. 금리. 금리가 상승하는 날은 예외 없이 주식이 빠집니다. 특별한 날 빼고는. 제가 지금 이 업계 한 33년째인데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4.6, 4.7인 거는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거의 한두 차례 외에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소문 없이 금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정말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그렇죠. 현금 흐름도 지금 소진되는 단계고 그게 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럼 이제 채권 발행을 해야 되고 뭐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중소기업은 더 하겠죠, 부담이.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지금 4.6, 4.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어요. 이걸 촉발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까 모두에 우리가 몇 번 얘기하고 지나갔지만 케빈 워시라는 얘기죠. 케빈 워시가 뭐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없는 시기에도 이 제롬 파월이라든가 이 새로운 수장이 딱 오면 이 불확실성 자체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책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데다가 케빈 워시가 아까 말씀드린 나 얘기 안 해줄 거야 이래버리니까 이제 막 단기 기대금리가 치솟고 텀 프리미엄이 치솟으면서 10년물리가 밀려 올라갔는데 이 밀려 올라가는 추세가 한풀 꺾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 내일 새벽이겠죠 FMC가 이제까지 시장에서 저는 좀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는데 FMC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제가 뭐 틀려서 방송 정지를 당하더라도 한 33% 정도 되더라고요. 가능성 자체가. 네, 뭐 가능성 수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이 시장의 어떤 느낌상으로는 훨씬 더 높게 치는 것 같아요. 실제 금리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케빈 워시 이번에 바로 하루 남았지만 저는 동결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 내내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를 동결로 보고 있어요. 물가 지난주까지 발표된 CPI, PPI 문제 없었죠. 그죠. 유가 하락 덕분에. 근데 유가가 이번에 3차 분쟁하면서 한 90불, 100불 가면 어떨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80불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심하게 막 튀는 그런 모습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페드가 부여받은 미션 두 가지 물가 안정, 완전 고용. 물가는 그렇고 완전 고용.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요. 제가 갖고 있는 말씀만 드릴게요. 중형 기업, 대형 기업으로 갈수록 고용을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에서 19명 고용하는 소기업들만 계속 밀리고 있어요, 고용을. 그런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창궐하지도 않은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잡겠다고 무지몽매하게 페드가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러면 중소기업부터 이제 타격이 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심합니다. 재무제표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부터 시작해서 페드가 오히려 역적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결이라고 보고 뭐 매파적인 동결일 거다. 언론에서 막 평론가들 얘기 많은데 매파적이건 비둘기파적이건 간에 중요한 건 동결했냐 인상시켰냐가 중요한 그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리 매파적인 멘트를 갖고 하더라도 그런 멘트도 하지 않을 겁니다. 케빈 워시가 지금 쓸데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됐고 물가 여전히 계속 잡을 거고 그래서 이런 생각해서 동결이야. 이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근거가 빈약하게 인상을 막 점쳤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살짝 이제 이 변동성의 폭도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하는 뭐 전망 내지는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또 실적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실적 핵심만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마소, 네. 뭐 메타 실적 잘 나올 겁니다. 너무 짧으신데요. 구글도 지난번에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AI 성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매출 82% 성장했습니다. YOY이긴 하지만 분기별로. 아니 그 정도 이상 어떻게 더 잘 나옵니까? 그 다만 주가는 떨어졌.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네. 이러니까 이제 많이 투자했나 보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인프라 데이터 센터 투자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임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월가에서 전망하는 지수가 지금 2020한 7년 정도가 되면 이 데이터 센터 투자도 이제 적당히 줄어들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전 세계를 데이터 센터 다 덮어야죠. 그런 일은 많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않습니까? 예. 그게 한 27년, 8년 돼요. 그럼 그때 갈수록 현금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왜냐하면 그런 계획을 다 보면서 투자를 할 테니까 그런 거를 AI가 꺾였고 회사의 성장이 꺾였고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걸 좀 경계하셔라. 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저희가 이슈를 계속해서 다뤄보고 있는데 사실 FOMC도 다뤄봤고 이번에는 또 중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과도한 뭐 걱정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걱정이라고 보고 있고 올 초인가 뭐 딥식 나왔을 때도 비슷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DUV 얘기했지 않습니까? DUV는 사실 오래된 옛날 거죠? 프로그램입니다. 예, EUV 갖고 얘기가 됐으면 이건 조금 시리어스하게 봐야 돼요. 근데 예. EUV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저는 중국 기술력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아요. 중요하니까 자료를 요거 한번 꼭 띄워주십시오. 7월 24일 날 블룸버그가 발표를 하기를 딥식에서 작년 뭐 이렇게 AI 모델 갖고 얘기한 그것도 다 허상이었다는 겁니다. 내부 유출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 설명회를 할 때 이거 우리 인재 문제가 아니고 자원의 문제다. 컴퓨팅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최고 사용 대비 우리 딥식이 한참 멀었다. 지금 그거를 량원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설립자가. 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걸 누가 회의록을 입수해가지고 누출을 시킨 거를 블룸버그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요. 투자자들한테. 이거 엔비디아 등등 지금 수출 중단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빨리 확보해가지고 뭐 이렇게 숨은 방법으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딥식이 아니라 뭐 중국 기술력이 그렇게 시장에서 화들짝 놀랄 만큼일까? 다만 우리나라는 얘기가 다르죠. 우리나라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D램, 난드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문제는요. 미국은 워낙에 이제 설계하는 리드하는 국가고 원래 80년대에 중국이 반도체 일장 먹던 나라입니다. 그걸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떠안았는데 일본도 지금 다시 반도체를 하겠다고 그죠. 시작하고 있고 속도가 빠를 거예요. 중국은 이미 과거에 보면 한 10년 뒤쳐졌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5년 이내 2, 3년 격차로 따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한 10%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력이고 그건 나중 얘기고 뭐 창신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이슈화가 된다는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 저사양 반도체 또는 이런 반도체들이 우리나라가 독점으로 하고 있었던 걸 이제 추격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구조적으로 조금 무게감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도 좀 과하게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참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좀 짚고 왔는데요. 앞으로도 시장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충광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